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뉴스 현황 관련해서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북한이 이 와중에 러시아에 보낸 포탄이 30만 발에서 최대 50만 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몇 가지 사실을 토대로 추리 내지는 분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세워놨던 전쟁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는 일주일이면 끝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세졌죠. 처음에 이제 전쟁 발발 소식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 부자들이 뭐 해외로 도피하고 있네, 뭐 어디로 짐을 싸서 국경 밖으로 도망을 가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러시아의 판단을 좀 흐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쪽은 러시아와 붙어 있는 쪽은 러시아계 인구도 많고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혹은 러시아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게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서부는 아니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경제 규모 등등으로 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서유럽에 있다. 서유럽과 친하자.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보면 동서로 딱 갈려가지고 지지 정당이나 지지자들이 확연히 갈려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크라이나 동부는 즉각 자기들이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금방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아주 거센 동부 서부 상관없이, 그렇죠,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한에까지 이제 손을 벌렸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수출의 대가로 뭐를 받았을 것이냐, 무엇을 얻었느냐, 네. 그게 중요하군요. 북한은 핵개발 관련 의혹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원유와 정유를 수입하는 게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최소 생존량만 들여가기도 하고 등등 그랬는데, 근데 지금 항공사진에 보면은 남포항의 유류 저장 시설이 오히려 확장이 되고 있어요. 남포는 이제 평양 아래에 있는 평양의 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들여오느냐, 환적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화물선이든 유조선이든 공해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기름을 실은 배와 공해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 수입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니까 그냥 공해상에서 바꿔서 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환 실을 적 환적.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걸리느냐? 보통 모든 배에는 디지털 식별 장치를 달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항해 일지 같은 건데, 이걸 다는 이유는 해상 사고는 육지와 다르니까 만약에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배라도 그런 위험에 빠지면 즉각적 구조나 출동이 가능하도록 배에 디지털 식별 장치를 켜고, 지금 그 배가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뜨게끔 보고되도록 뜨게끔 해놔요. 그런데 환적하는 배들은 환적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꺼요.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선이. 이게 뚜뚜뚜뚜 가다가 약간 그 마주치는 쯤에서 꺼지는군요. 아닌가요? 사실은 출항할 때부터 끄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게 의도적으로 알고서 한 이제 불법 행위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됐었어요. 환적하는 사진을 딱 찍어서 아예 이거 뭐냐라고 이제 공개 질문을 했는데, 여기 한국 배가 관련된 적이 있었어요. 어쩌다가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무역 회사가 석탄을 수입했다. 그래서 이 석탄을 발전용 석탄이라고 해서 포항제철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석탄으로서의 품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포항제철에서 사주기는 사줬는데 고품질 석탄과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의 원산지가 어디였느냐?
북한 배로 추정되는 배와 공해상에서 만나서 환적한 사실이 밝혀졌군요. 네, 이거는 윗선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일본 잡지인가에 아주 선명한 사진이 났습니다. 일본 신문인가 잡지인가에 이게 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석탄을 수입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 등록이 돼 있죠. 그런데 북한 회사와 거래한 회사의 은행 계좌는 다 동결 대상입니다. 문제는 북한과 거래한 회사의 거래를 터준 은행도 처벌 대상, 제재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K은행, 한국의 지방은행 중 하나인 뭐 K은행으로 하죠. 네, 그냥 이니셜. 뭐 가나다라 마봐서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K로 하겠습니다. 네. K은행이 또 이른바 큰 은행들, 한국의 전국적인 점포를 지닌 은행과도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방 K은행,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K은행, 이런 데가 다 제재 대상이에요. 근데 그 제재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은행 문 닫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일반 시민들의 그 네. 통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재라는 게 뭐겠어요? 은행들이 가장 겁내는 제재. 국제 금융 전산망 퇴출. 아. 그러니까 뭐 달러 거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국제 금융 전산망에서 빠지니까 그야말로 뭐 제2금융권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주가 빠지고 뭐 은행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된다, 접속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쪽하고 유엔 쪽에서 우리나라 그 지방 K 은행인지 시중 K 은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직접 확인 전화를 걸었고 이 회사를 아느냐, 당신들과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혹시 북쪽과 이러저러 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인지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화를 받은 분의 증언에 의하면 목소리와 톤은 매우 정중했으나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떻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됐나? 본인들은 이게 러시아산인 줄 알고 뭐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뭐 출항한 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뭐 그런 걸로 알고 받았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러시아산인 줄 알았으면 러시아 가서 바꾸지 굳이 환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트릭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뭐 배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뭐 출항하게 만든다든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식별 장치를 켜고 뭐 한국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러니까 이건 추정인데 자 공해상에서 환적을 했어요. 북한 배는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와서 원산항을 떠나서 와가지고 여전히 디지털 식별 장치를 끈 채로 와서 끈 채로 돌아갑니다. 이 환적한 배는 어디서 출항했는지 뭐 우리나라에서 출항했는지 러시아에서 출항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해상에서 만나서 석탄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디지털 식별 장치를 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식별 장치를 켜고 부산 쪽으로 오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걸로 추정을 해요. 왜냐면은 공해상에서 환적을 한 다음에 바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항공사진이나 이런데 이게 다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을 그렇게 수입을 했다, 받았다. 그 다음에 남포항에 이제 유료 저장고가 그렇죠. 많아지고 있다. 네, 이게 다 연결된다는 뜻이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그렇고 러시아로서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직 살아 있는데 여기다 대고 대놓고 뭐 석유를 수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로 판명이 돼서 걸리면 이거 뒷감당하기가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편법이 가능하다는 건 유엔 제재가 뚫린다는 건데 그 유엔 제재를 더 강화할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항상 딜레마인데 유엔은 자체 상비군이 없잖아요. 자체 병력이 없어서 항상 국제 분쟁이 생겼을 때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된다 그러면 평화유지군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뭐 해서 보내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적어도 평화유지군만큼은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유엔 상비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상당히 국제 정세에 밝으신 분들은 그렇다면은 DMZ에 아니면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 미군들이 주둔하다가 나간 지금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쵸, 그쵸. 빈터가 네. 된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하는 주둔지를 만들자. 네. 첫째는 대한민국은 유엔군이 참전해서 지켜낸 나라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자면은 유엔군의 깃발 아래 모두 모여서 전쟁을 치른 경우는 6.25 딱 하나입니다. 유일하죠. 그러니까 그 명분도 있고 그래서 또 살짝 옆길로 세자면 태국군이 70년대 초반까지 주둔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군 하나만 가지고는 유엔군이라는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70 몇 년도에 철수를 하면서 지금도 5명인가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3명인가 5명인가가 남아 있어요. 뭐 의장대도 있고 뭐도 있고. 왜냐면은 미군, 태국군 이게 다국적군이어야 유엔군 편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엔군 DMZ 주둔안, 유엔 평화유지군 상설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나라 병사가 오더라도 생활 환경이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력은 많은데 조금 국가 경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유엔에서 월급 받는 거니까 자원병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생활 형편도 상당히 나아지지 않겠나. 세 번째는 한국의 그 인구 문제. 이건 뭐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뭐 툭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도발을 하는데 거기에 유엔군이 머물러 있으면 인계철선 트립와이어라고 해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를 들어오면 유엔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죠. 들었을 때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유익하고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됐나요? 그거는 국회나 국방부 다시 글로 네 그런 데 가서 물어보셔야지. 아니 왜 안 뭔가 되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 아니에요?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유엔은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없잖아요. 필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편성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보리 제재라고는 하지만 이 제재를 위반했을 때 무력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금융 제재. 근데 이것도 뭐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에서는 물론 어마어마한 불편함은 따르겠지만 큰 이게 타격까지는 뭐 그렇죠. 그래서 댓글에 말뿐인 제재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말뿐인 제재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적이고 뭐 당장 내일부터 뭐가 어떻게 되고 한 달 안에 뭐가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유엔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서서히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물 온도가 높아가면서 개구리가 이제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걸리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포탄을 보냈다고 하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북한한테까지 손벌릴 정도가 됐나?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쭤볼 점이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뭐 심정지가 돼서 뭐 예, 쓰러진 채로 침대 발견이 밑에 됐다. 쓰러진 게 발견됐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25가 왜 휴전이 됐느냐? 스탈린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스탈린의 사망과 상당히 직접적인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네. 네. 이게 아주 그 강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 독재자 한 명이라는 거인 거죠. 그렇죠.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푸틴과 김정은이 어디 뭐 만났다가 거기에 이제 폭탄이 터져서 이렇게 뭐 정리되는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게 이제 바라는 분들도 좀 있죠. 네. 바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제거하면 아, 네,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맞네. 자, 지금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미군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라크의 새 깃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인 사후에 이제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해보자. 그런데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치안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 그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지만 북한 급변 사태 때 제일 그래도 합리적인 것은 말도 통하고 문화도 좀 비슷한, 문화가 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는 좀 비슷한 한국군이 북에 가서 치안 유지를 하고 그 대신에 한국군이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의 완장을 차고 들어가서 치안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후유증이 덜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계산은 뭐 여러 가지 계산을 정교하게 외교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정책 결정론자들의 판단을 믿고 또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또 어떻게 전쟁이 전개가 될지 그에 따른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